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새 중년의 나이를 바라보는 여자랍니다. 사람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여 마흔을 불혹이라고 칭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듯 싶습니다. 나이가 부록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유혹에 안 빠지는 사람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꼭 성숙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건지 아주 의심스러운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 제가 살아온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꺼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렇게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친할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공허함에 적적해 하시던 친할머니께서는 얼마간 고모댁에 가서 지내기도 하셨죠. 멀리 사는 딸을 자주 못 보고 사셨던 친할머니셨으니까요. 고모댁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친정아버지께서 운전대를 잡으셨고요. 그리고 차에는 친정엄마, 친할머니, 그리고 제 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교통사고가 벌어졌죠. 그 사고로 친정아버지, 친할머니, 제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비극이 휩쓸고 간 자리는 무척이나 쓸쓸하고 삭막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식구들끼리 아웅다웅하며 잘 살았던 저희 가족은 비극이라는 이름에 박살이 난 채였죠. 돈이 없어서 멀리 이사도 못 갔고요. 기댈 외가도 없었거든요.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간 고모 역시도 형편이 원체 여유롭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친정엄마 둘이서 알아서 역경을 딛고 살아가야 했던 거죠. 저희 집안을 커다랗게 덮쳤던 비극의 흔적은 친정엄마의 몸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렸던 그 시절 제 친구들은 친정엄마를 로보트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친정엄마께서는 한쪽 팔을 거의 못 쓰게 되셨거든요. 게다가 통증 때문에 보기에는 이상한 각도로 팔을 뻗고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 친구들이 보고서 놀렸던 거예요. 저는 그게 죽을 만큼 창피하고 싫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배척당하지 않으려고 제가 용을 써서 학교 생활을 했었죠. 가족들을 동시에 셋이나 사고로 잃었던 저는 친구들과의 우정에 목마른 아이였으니까요. 혼자인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살갑게 대하며 어떻게든 우정을 쌓아갔지만 집에 오면 친정엄마께 퉁명스럽게 굴고 짜증과 신경질만 내는 아이였습니다. 만약 나이에 비해 제가 의젓한 아이였다면 친정엄마께서 덜 힘들게 사셨을 것 같아서 언제나 이 부분이 죄스러웠어요. 촬영하다 못해서 외롭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하던 한쪽 팔로만 음식을 애써 만드시던 그 모습이 저의 두 눈에는 영영 담겨 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몸이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에 제약이 있었고 늘 작은 식당을 전전하며 돈을 버시는 정도였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친정엄마의 입장에서는 시부모, 남편, 막내 자식까지 다 줄줄이 떠나보낸 것이었는데 사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되고 힘드셨겠나요. 그런데 오로지 저 하나만 보시고 그 깊은 아픔을 가슴속에 감추신 채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멋지고 훌륭한 친정엄마에 비해 그렇지 못했던 자식인 저는 성인이 되어서야 조금씩 철이 들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저마다 사정이 있는 집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지내는 강인한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 가면서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살까? 우리 집에는 왜 그런 비극이 닥쳤을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공부 잘하고 성실한 자식을 둔 부모는 좋겠다. 근데 나는 그런 자식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도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이었죠.
제가 똑똑한 자식이 아니라서 친정엄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 환경이 어떻든 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친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 스스로 부끄러웠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부끄러운 건 한쪽 팔이 로봇처럼 굳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살 걸. 왜 난 이제 와서야 이런 후회를 할까?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 중에서 명문대에 진학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기껏 전문대에 와 있었습니다. 전문대라도 분위기가 천차만별이겠지만 당시에 그곳 재학생들 분위기는 대체로 먹고 마시고 죽자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술자리를 가졌죠. 사실 전 제가 그런 분위기에 휘말리기 좋은 성격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다잡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건 친정엄마의 존재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보니까 더없이 친정엄마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넉넉한 사이즈로 맞춰줬던 교복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입어보니 팔 길이가 너무 짧아져 있었어요. 제가 잘한 것이었죠. 자식이 그만큼 자라는 동안 친정엄마는 더욱더 작아지셨고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이제 끝일지 몰라. 날이 갈수록 체력도 훅 떨어지고 계시잖아? 내가 잘해야지. 일부러 그렇게 다짐을 했던 건 지난날 너무나도 철이 없었던 유년 시절을 반성하는 차원이기도 했어요. 전문대를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드디어 철이 들어서 제 인생을 열심히 살 줄 알게 됐는데 제 나이 20대 중반에 친정엄마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질 네가 걱정된다. 우리 애진이 외로움 많이 타는데 강한 척, 씩씩한 척을 하도 잘해서 그렇지. 누구보다 속이 여린 사람인 거 엄만 다 알아. 엄마가 건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항상 미안하다. 가장 힘든 사람은 당신일 텐데 제 앞에서 너무나도 미안해 하시면서 작아지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막막해 하시던 친정엄마의 눈앞에 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버틸 테니까 친정엄마도 버텨달라고. 우리 서로 버텨보자는 약속이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포기란 없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사활을 걸고 투병 생활에 임하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고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비극적인 사고 이후 생기를 잃어버린 채 짓무른 가슴을 안고 쭉 사신 분이었죠. 그런데 친정엄마의 암 선고를 들으시고 제가 또 거기에 매달려서 온 생활을 쏟고 있다는 것까지 아시자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이렇듯 무력하게 놓아버린 인생이라는 거, 그걸 더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 내가 너무 오만한 자세로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드는구나. 예진아, 앞으로 너희 엄마 돌보는 거 내가 전적으로 도우련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 고모가 힘을 보태줄게. 고모,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엄마도 무척 힘이 나실 거예요. 그동안 힘없이 사시는 고모와 교류하는 게 서로의 아픈 상처만 되새기고 후벼파는 것 같아서 저희 모녀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작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살 걸 그랬다고 후회가 됐죠. 고모가 곁에 계시자 친정엄마께서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으셔서 기운을 내셨고 굳센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하셨습니다. 같은 비극을 공유한 사이였으니까 세상에서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알았던 거죠.
저도 고모가 계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의료진은 초기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해두시라며 친정엄마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왔었지만 그것이 무색하게도 이듬해 친정엄마께서는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친정엄마께서는 다시 이렇게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시며 가고 싶은 곳을 다 가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만큼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꼭 보고 싶다면서 강조를 하셨어요. 친정엄마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안 흔들렸을 것 같은데, 고모께서도 저에게 너무 늦은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권해주셨습니다. 비단 당신께서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정을 꾸리면 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친정엄마의 암 선고 앞에서 무너져 내렸을 때 저의 곁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때 저에게 다가와준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힘든 순간에 저에게 다가와준 남자라면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안 따지고 결혼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제 주제에 언감생심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일찍 어린 나이에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갈증이 강해서 가정적이고 착한 성격인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남편하고 서로 결혼에 대한 생각도 통했고요. 다 괜찮고 좋았는데 문제는 시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연애한다는 걸 시댁 측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안다는 그 사실을 또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교류가 딱히 없었는데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말씀이 잊혀질 수 없는 질문이었죠. 네가 뭔데 광철이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아이 태관절 네가 뭐길래?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람이고 평범한 여자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한 상대였을 뿐인데 그것 외에 시어머니께 저를 소개해야 할 말이 뭐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죠. 어, 그래. 이대로 계속 얌전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 광철이 곁에서 사라져 주면 돼. 설마 결혼을 이렇듯 대놓고 반대하실 줄 몰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만 믿어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시아버지께서도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시는데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제 마음이 안심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따로 찾아뵙고 진솔한 대화를 청해봤습니다. 대체 저의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앞으로 그럼 제가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할지 이런 걸 여쭈고 싶었죠. 사귀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고, 설마 너 같은 조건의 여자하고 우리 광철이가 결혼까지 한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던 거다. 결혼은 말도 안 되지. 팔 아픈 모친하고 둘이서만 쭉 살았다면서. 근데 모친이 암에 걸려서 내내 그거 치료한다고 병원 생활이다 뭐다 그러면서 돈도 엄청나게 썼다면서. 너는 집안도 꽝이고 재산도 꽝이고 하여간 그냥 다 꽝이잖아, 꽝. 그런데 조금의 여지도 없이 저에게 꽝 판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자포자기가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뭘 어떻게 해도 어머님, 아버님 마음에 들 수 없는 거네요? 아휴, 우리를 너무 피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고 키워보면 우리 마음 이해하게 될 거다.
그때 갑자기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 열망이 저도 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옷을 챙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쉽게 단념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인지 되레 당황하신 눈치로 저를 쳐다보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희한한 건 남편은 여전히 천하태평이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이 남자가 뭘 믿고서 저한테 이러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저희 시누인데요. 이때 결혼 생활 중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누나가 곧 이혼할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누나가 이혼할 낌새인 거 우리 부모님도 거기까지 눈치를 채셨는데 다른 건 아직 꿈에도 모르셔. 누나하고 매형이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준비를 하는 건 줄로만 아시거든. 뭐? 그럼 그게 아니야? 두 분이 이혼한다는 이유가 그러면 뭔데? 이유가 궁금했는데 남편이 뜸을 들였습니다. 저한테 공유하기에 조금 망설여지는 내용인 듯 싶었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신우이는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나서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바람을 피운 상대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우이의 옛날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게 제정신이야? 난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저는 처음에 남편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였더라고요. 심지어 신우이는 그 남자가 출소하면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이혼 대소동이 곧 벌어졌고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거의 정신이 나가셨던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혼미해졌던 정신을 되찾으시는 대로 곧장 저와 남편의 결혼부터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반쯤 넋이 나가신 모습으로 저에게 당신의 섣불렀던 판단을 사과하셨죠. 내가 내 배로 낳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은 미친 딸년을 보다가 내가 아휴 너를 보니까 네가 선녀였다. 응? 집안 사정 좀 후달리고 여러모로 후줄고 나면 어떠냐. 얼굴 예쁘게 낳아주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이른날 4년제 대학도 보내봤자 감방에 있는 범죄자하고 바람나서 이혼이나 당하는데 아유 그런 내 딸보다 네가 훨씬 낫다. 네가 정상이지. 우리 광철이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것만 봐도 너는 남자를 보는 눈이 아주 높구나. 내가 아들을 잘 키워놓은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눈치 좋게 괜찮은 남자 채가려고 하니. 그래 너 정도면 그냥 내가 별 욕심 없이 며느리로 맞아도 나쁘지는 않겠어.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인생을 아등바등 살다가 딸년이 그 지랄 떠는 꼴까지 봐야 되는지. 사람은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도 속상함에 눈물을 많이 흘리셔서 진물은 눈가하며 풀이 죽은 목소리를 내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 또한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는 친정엄마께서 불편하신 팔로도 어떻게든 저를 키워보시려고 갖은 애를 쓰시는 동안 그 모습이 창피하다는 이유를 대며 싸가지 없게 굴었던 딸이었으니까요. 어렸을 적이었다고 하지만 친정엄마께 너무나도 죄송한 행동을 범했기에 그때만 생각하면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그런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마니까 제 모습이 겹쳐졌어요. 자식 문제로 소가리를 크게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친정엄마가 겹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같아서는 제 시누이의 목까지 대신해서 시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제 시누이가 그런 엄청난 불륜 사건으로 이혼을 당하고 난리를 친 인물이라는 사실은 친정엄마와 고모를 비롯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걱정만 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결혼을 했었죠.
남편은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그 말에는 저의가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효심이 깊어 보이는 여자라서 자기 양친에게 착한 며느리를 선사해 주었다는 생각에 남편은 그게 좋았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우이가 성격이 좀 제멋대로에다가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이가 사춘기 시절에는 시아버지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가 가출까지 몇 번을 했었다고 해요. 남편도 자기 누나의 서러운 성질머리에 학을 떼는 사람이라 전혀 남매 사이가 살갑지 못했고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온순하고 배경도 좋지 않아서 자신감이 있을 이유도 없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저를 향한 막말 앞에서 점차 그것을 체감했어요. 너는 어디서 감히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너 먼저 밥을 처먹는 법을 배워왔냐? 네? 그게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미 식사를 시작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시댁에서 밥을 먹었을 때 제가 어쩌다가 시아버지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수저 딱 떠버렸던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랬던 것인데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매섭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런 줄 아냐? 어? 못 배워 먹어서 그렇다.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무릇 사람의 자라난 배경은 어떻게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 제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실수로 딱 한 번 그랬을 뿐인데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 낯이 뜨거워졌어요.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남편은 밥이나 빨리 드세요라며 대충 시아버지께 그런 말씀이나 드렸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정당하게 혼인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너는 어른 공경에 앞으로 더욱 힘을 쓰도록 해라. 응? 나를 통해서 예절과 인생을 배웠으면 하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민망하니까 대충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먹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반년 동안은 적응을 하느라 아예 정신이 쏙 빠져 있었죠. 제가 결혼을 했으니 친정엄마께서 공허함을 느끼실까봐 그것까지 신경을 쓰느라 더욱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보면 무슨 할 말씀들이 그렇게나 많으신지 이 잔소리 저 잔소리 해대시는 시부모님들 때문에 정신이 어지러웠고요. 반년 이상이 지나가면서부터 점차 결혼 생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적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임신 문제였어요. 대체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는 거냐면서 시부모님께서 점차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하신 겁니다. 요새 뉴스 보면 여자들이 나이 40살에도 처대놨고 막 그런다던데. 혹시 너도 그렇게 살 계획이 있는 거니? 네? 아니에요. 딱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아이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고 싶은 마음뿐인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어머님, 저도 나름 애가 타는 입장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애만 탈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노력이라는 거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몹시도 곤란한데, 어? 우리 광철이 옆에서 너는 내치고 건강한 새며느리 그 자리에 앉히는 수도 있단다. 네? 어머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농담 안 하도록 네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계속해서 아이가 안 들어선다면 내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결혼 1년 만에 듣게 된 소리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간 아이를 언제 가질 거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도 설마 이런 모욕적인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해본 것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때 시누이와 바람이 났었던 남자가 출소를 한다고 그래서 시부모님의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자기 가족들과 연을 끝내 만내 하면서 또 한바탕 난리를 쳤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차라리 애초에 저런 딸이 없었으면 마음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이렇게 쓰고 살 수밖에 없다면서 당신의 신세를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괜스레 시댁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당한 모욕적인 언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건만 시누이 일 때문에 저 역시도 얼떨결에 정신이 팔려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갔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기분 참 좋겠구만. 에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아이고, 그게 그렇게나 힘들 줄이야.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혼잣말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통에 죄인이 된 것 같아서 늘 눈치가 보였어요. 시부모님 두 분 중에서 어느 쪽이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드시는지 도무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였네요.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시댁에 때마다 들렀던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결혼 생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리 했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머리 싸매고 사니까 저라도 시부모님께 더욱 잘해드리려고 한다는 얄팍한 효심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1년 반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친정 엄마께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아기 얘기를 꺼내셨던 듯 싶어요. 예진아, 아직 아이가 소식은 없고 나는 우리 딸이 조금 더 길게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아기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 바람이고 우리 딸이 사위하고 어련히 잘 알아서 결정을 하겠지. 엄마가 하도 이런 걸 안 물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심 궁금했었는데 엄마도 손주가 빨리 안 생겨도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 당연하지. 근데 혹시 네가 이런 문제로 네 시댁에서 눈치 보면서 지낼까 봐 그게 걱정이다. 힘든 일은 없지? 항상 별 문제 없고 괜찮다는 소리만 하는 너니까 내가 그걸 고지그대로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 당연히 믿으셔도 되죠. 저 정말 괜찮아요. 저 아직 젊으니까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시댁에서도 다들 그러세요. 아유, 그렇구나. 아유, 난 또 괜히 남 몰래 마음을 졸였던 거였어. 아유,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뭐든 알아서 잘할까. 결혼해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놓이고 흐뭇하고 그렇다. 난 우리 예진이가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눈물을 글썽이시는 친정엄마를 보며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어요. 집안에 불어닥쳤던 옛날의 그 비극 이후로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영향은 남아있어서 저는 외로움도 잘 타고 정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기에 은근하게 임신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제 분신을 내놓고도 싶었고 아이 소식으로 얼른 시댁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싶었고 남편하고 함께 부모가 되어가는 순간들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시어머니의 말 맞다나 제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싶던 그러던 어느 날에 드디어 생명이 찾아왔어요. 결혼 2주년을 한 달 앞둔 때였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뻤고 축복과 칭찬만 가득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하고 얼싸안고 행복해한 뒤 시댁에 가서 직접 이 소식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신 시어머니께서 제 등짝을 퍽 소리가 나게 후려치셨죠.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동안 왜 이렇게 뜸을 들였어? 응? 진작에 속도 좀 냈으면 좀 좋았어. 아, 저도 그간 노력을 많이 해왔고 많이 기다렸어요, 어머님. 아니, 저라고 왜 임신을 더 일찍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좋은 소리만 들을 줄 알았던 자리인데 핀잔을 듣게 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말대꾸하는 것 좀 봐라. 어? 어디 가서 우리 집 며느리가 착하고 성격 좋다는 이야기는 내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응? 자기 시부모 공경할 줄 아는 며느리만 됐어도 내가 바랄 게 없는 건데. 응? 그 바람이 그렇게나 거창한 거였냐? 그런데 그 말씀을 저를 보면서 하지는 않으시고 베란다 쪽을 쳐다보면서 혼잣말 하시듯이 뱉으시더라고요. 그 행동은 저로 하여금 시아버지께 따지고 화를 내기에도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묘하게 저한테 스트레스만 안겨주시는 시부모님을 피해 제가 하소연할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없었죠.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양친의 그런 성격을 알면서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걸 크게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이래나 저래나 뭔 상관이야. 아, 이제 애 가졌으니까 됐잖아. 애 언제 가질 거냐는 소리도 쏙 들어갔고, 아, 이제 애만 잘 낳으면 될 일인데, 기뻐해야 할 순간에 인상이나 쓰고 있다니, 뱃속 우리 애가 슬퍼하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아, 내가 근본적으로 아버님하고 어머님 때문에 매번 머리가 아프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대놓고 따질 수도 없고, 아, 이럴 땐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라주면 안 돼? 아이, 우리 부모님한테 따질 생각을 설마 진짜로 했다는 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었길 바래. 그렇다면 정말 실망이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 얼마나 참하고 고운 며느리로 보시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어요. 참하고 고운 며느리, 그게 정말 제가 되고 싶은 존재인 건지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면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정상이라는 고모의 말씀을 듣고서 제 자신을 열심히 달랬죠. 임신 때문에 제가 정상이 아닌 거라고 그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에 애를 썼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상황이 또 바뀔 것이고 그건 긍정적인 변화일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든 좋게 상황이 흘러갈 거라고 당시에 저는 그렇게 여기고만 싶었나 봐요. 아기의 성별을 병원에서 늦게 확인이 가능했던지라 마음이 무척 초조했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손자이든 손녀이든 상관이 없이 너무 행복하다고 해주셨고요. 반면에 성별이 밝혀지자 시부모님께서는 축제의 현장이었죠. 저는 시아버지의 발언을 듣고 즉시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조금 부족한 며느리들을 들여서 내가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티는 안 내고 말도 해본 적이 없지만 솔직히 기분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는데 한 방에 아들 임신했다고 들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도 티를 안 내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네요. 그간 있는 티 없는 티를 다 내고 지내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 때문에 속상했던 것들이 제 덕분에 다 날아갔다고 해주셨어요. 저를 축혀 세워주시는 건 좋았지만 약간 부담스럽기는 했었죠. 그 이후로 자꾸 저를 보실 때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거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할미를 알아보고 뱃속에서 콩콩 움직였죠요. 아이고, 그랬죠요. 아이고, 귀여워라. 엄마보다 할미가 좋은가 보다. 얼른 세상에 나와서 할미 품에 안겨보고 싶다고. 응? 우리 손자라 벌써부터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네. 근데 그 내용이 저 듣기에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몰래 주먹을 몰래 주며 표정 관리를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가끔 남편에게 저의 이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임신해서 예민한 거다라는 소리만 들었었네요. 그러다가 인고의 기간이 지나서 제가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너무나도 당연한 걸 말씀하시는 표정으로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러면 제가 편안치만은 않아서요. 이제 제대로 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너는 내가 불편하다는 거냐? 나 좀 섭섭하다. 딸년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됐는데 너마저 나한테 이러면 나는 영영 갓 태어난 내 손주를 직접 못 돌보고 지내겠네. 내가 직접 너 봐주면서 산후조리 정성껏 해주려고 계획도 다 짜놨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놨건만. 이거 너무 당황스럽고 허무하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정한 구석이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요새는 조리원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조리원에서 몸을 풀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조리원에서 백날, 첫날 있을 거야? 아니잖아. 어쨌거나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잖아. 그때 내가 봐주면 되겠네. 그리고 웬만하면 조리원 그런 곳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곳은 죄다 돈 뜯어가고 환장한 장사 속일 뿐이야. 너 설마 그런 쓸데없는 것에 사치할 생각은 아니지? 우리 개념 넘치는 며느리님께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갑자기 개념 넘치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사실 남편하고도 조리원 얘기 가지고 살짝 말다툼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도 조리원에 가는 게 아주 내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받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께 도움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딸 된 입장에서 출산 후에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듣자마자 기함을 하셨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분인데 너는 뭐 그런 힘든 일을 맡기라고 그러냐? 사돈께서 딸 챙기랴 손주 돌보랴 그러시다가 남은 한쪽 팔마저 편찮아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무리하는 바람에 다시 암이라도 걸리면 응? 산후조리 같은 큰일은 나처럼 건강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마 그럼에도 친정엄마께 산후조리를 받겠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불효자식이 될 것만 같아서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시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받는 것으로 했죠. 친정엄마께서는 제가 불편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 반, 제가 시댁에서 그만큼 사랑받고 지낸다며 흐뭇해하시는 마음 반이신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낳아서 제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출산 당시의 끔찍한 고통도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스르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감격으로 친정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그 감동은 얼마 가지 않았네요. 기대와 걱정을 아는 채 시어머니의 극성맞은 최근에 이끌려서 제가 시댁에서 당분간 지내며 산후조리를 받게 됐죠. 며느리를 살뜰히 챙기며 손자를 직접 돌보시겠다던 시어머니의 포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단 이틀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빨리 할 게 많아? 아유, 그것도 손빨래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네. 아이고, 손목 아파 죽겠다. 아이고, 삭신이야. 저에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움직여서 직접 해결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울고 보채는 아기를 달래는 것도 거의 제 몫이었고요. 저는 잠을 1시간 이상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를 또 당황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벌컥 여시고 들어온 겁니다. 아버님,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이, 그럼 내가 내 손주부로 막 들어오지. 기어 들어오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버님을 보기가 민망해서 그래요. 노크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 손주 녀석이 잘 먹는 모습 기특해가지고 그런 건데. 너 참 유난을 떠는구나.
예의범절은 어디서 팔아치웠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에 열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민망함을 수습하는 게 더 급선무라서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설마 모유 수유를 하던 도중에 이런 일을 겪지 않겠지 싶었어요. 방문 단속도 잘했고, 그런데 며칠 뒤 아기한테 모유를 줄 때가 되어서 제가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별 생각 없이 보채는 아이에게 모유를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이구, 귀여운 내 순주, 맘마 먹냐? 아버님, 제발 노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버릇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는 어른 공경할 줄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킬 건 지켜주셔야죠. 뭘 지켜야 되는데? 어제 별 유난 치라를 떠들고 자빠졌네. 가리지 마라, 어? 나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할 테니까. 가리지 말란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와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어머니께서 오셨고 저에게 네가 이해하라며 사실상 시아버지를 두둔하셨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모욕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아기 소식이 궁금하셨던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고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던 저는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꺼냈어요. 결혼하고 나서 힘들다고 티를 내본 건 처음이었죠. 그런데 고모께서 단박에 눈치를 다 채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진아, 고모가 너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엄마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 너는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소중한 존재니까 절대 어디 가서 함부로 취급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자신을 아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그 비극적인 사고를 집안이 겪어봐서 잘 알잖니. 사람 인생 한순간에 어찌 될지 모른다. 나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사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동안 참고 산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조부모님, 친정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까지 제가 수모를 당하며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댁에서 나갈 거고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제가 미처 못 챙긴 짐들은 당신이 퇴근 후에 챙겨서 집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당황한 남편의 목소리마저 듣지도 않고 끊었어요. 그리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 뭐 하는 짓이냐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너 설마 네 시아비가 좀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삐진 거냐? 아이 그래서 성질 부리는 거야?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결국에는 못 배우고 자란 게 이런 식으로 티가 나게 되어 있어. 어? 이번 기회에 단단히 일러둬야겠구나. 예의 똑바로 차려라. 안 그러면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계속 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될 테니까.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전이었다면 분명 그 말씀을 듣고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스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할지 말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결심이 서네요. 네,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 분의 며느리 안 할 거예요. 저처럼 못 배워먹고 부족한 며느리 때문에 머리 안 싸매셔도 됩니다. 아이, 너 미쳤니? 아니, 어디서 이런 퇴도 않는 앙탈을 부려? 앙탈은 어머님께서 부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못 키운 딸년 때문에 힘들다고 징징징. 허구한 날 앙탈 부리시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뭐,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어머님이 딸년 때문에 그토록 속상해 하셨던 건 남한테 쪽팔려서 그러신 거죠. 어디 가서 딸이 이혼당했다느니 범죄자하고 바람이 났다느니 그런 거 절대 들키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딸이 이혼했다고 말도 안 하시고 멀쩡한 사위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시는 거죠? 근데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속사정도 나누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님 주변 분들에게 집안 소식 좀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거의 발작이 온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심장 쪽을 막 부여잡으셨고 옆에서 시아버지께서는 난리를 치셨어요.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보잘것없는 집안일 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거늘. 이렇게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 왜 자기소개를 하세요? 수준이 낮은 건 본인이시잖아요. 언행도 한없이 가벼우시고요. 며느리가 모유수유하고 있을 때마다 일부러 방에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그 머릿속에 대체 어떤 종류의 똥이 가득 차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를 두고 싶은 여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멍청하게 참고 살았던 겁니다. 아버님은 40년째 이어진 고향 친구분들과의 모임에 사활을 거는 분이시죠? 거기에 고학력자 엘리트들과 교육자들이 있어서 아주 명예로운 모임이라고 무척 뿌듯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분들께 집안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어째서 이혼을 하는지 모두가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네요. 아, 맞다. 저한테 이혼당하게 생긴 두 분의 자랑이신 아들놈이 다니는 직장에도 제가 이야기를 고루고루 퍼뜨리는 거 잊지 않을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시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넋이 나가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간신히 삿대질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힘주어 쳐낸 뒤 아기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의외로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더 강했습니다. 왜 계속 참고 살았나 싶어서 저 자신을 향한 헛웃음도 나오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가 왔어요. 계속 직장에 바쁜 업무가 줄줄이 밀려있다던 남편일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친정 엄마이셨습니다. 고모와 함께 제가 걱정이 돼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가 제가 시부모님과 설전을 벌이느라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을 나와 집으로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엄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힘들게 만드는 딸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내가 할 소리야, 예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 이제 마음속의 덩어리를 다 내려놓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저는 지난 모든 이야기들을 친정엄마와 고모 앞에서 털어놨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순간 체감할 수 있어서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친정엄마께서는 놀랍게도 늘 조심스럽게 대하셨던 당신의 사위의 뺨을 때리셨어요. 그것도 불편한 쪽에 팔을 써서 말이에요. 자네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실격이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도 실격이야. 자네가 무슨 가장인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피지도 못하고 본인만 편할 대로 지내는데 그게 무슨 책임감이 있다는 거야. 내 딸하고 잔말 말고 갈라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그간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축 처져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그 순간 처음 봤어요. 아기가 갑자기 그때 미친 듯이 울어대서 모두가 아기를 달래며 신경을 쓰느라 잠시 분위기가 흐트러졌죠. 그때 남편이 저에게 그간 자기가 너무 무심했고 시부모님과 저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피곤해서 피해왔던 것을 반성한다며 거듭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간신히 울음을 그친 아기가 남편과 얼굴이 너무 닮아 있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태였기에
남편과도 그냥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었는데 저희 부부 사이에는 이미 생명이 탄생한 뒤였으니까요. 이러한 현실도 챙겨야만 했죠. 그럼 알아서 수습하고 해결해 보든가. 어떻게 당신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도 달린 거야. 저는 딱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친정 엄마와 고모 두 분 다 제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기회를 준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나았네요. 제가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처럼 남편도 확 달라진 것이었는지 저를 적어도 실망시키지는 않았답니다. 시댁에 달려가서 시부모님과 일단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이야기까지 서로 꺼내가면서 나를 세웠던 듯 싶어요. 결론은 남편도 제대로 열이 받아서 시댁의 발길을 끊기로 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정신이 나간 딸에 이어서 발길을 끄는 아들까지 골치 아픈 자식 농사의 결과물을 세트로 받아보시게 됐어요. 어여쁜 손주를 못 보게 되신 건 덤이었죠.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한테 권위 좀 세워보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모유 먹일 때마다 방문을 열었던 거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너도 마음을 너그러이 돌리면 안 되겠냐? 너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너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다. 다 같이 화목해야 결국은 인생을 잘 사는 거란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광철이 좀 설득해서 마음 좀 돌려봐라. 아유, 이러다가 우리 정말 피가 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넌 왜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응? 우리가 뭘 더 어째야 하니? 제발, 우리 좀 이제 받아오.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향해 우는 소리들을 해대셨고, 저는 놀랍도록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제 상태에 그저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서 제 스스로가 다행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충격으로 알아 누우셨다는 후문이었으나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위해서 고민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역시 가족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지 남편이 마음 약해진 모습을 때때로 보여서 저는 남편에게 종종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다녀오도록 해주고 있네요.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제 허락과 동의를 남편이 꼭 구하고서 시댁에 아이를 데려가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쪽을 예의주시하시며 눈치를 살피고 지내신답니다. 아주 전전긍긍들을 하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기에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스트레스에 허덕이진 않네요. 편하게 지내는 저를 보며 친정엄마께서 너무나도 즐거워하시니 이것으로 다 된 거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어느 때부턴가 유튜브에서 이런 사연 채널을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꽤 들으시던데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사연을 어쩌다가 보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어 보내는 게 뭔가 재밌네요. 바쁜 일상을 쪼개고 쪼개어 며칠 걸러 쓴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서 각색 잘 해주시리라 믿어봅니다. 덤덤하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 그간의 제 인생은 정말 사연이라는 표현에 딱 맞아 떨어지는 엄청난 날들이었죠. 하지만 이게 말이에요.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을 동정하게 된다면 그 흐름이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파도 물살 타듯 빨려 들어가서 자꾸 자기를 동정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고 그 늪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답니다. 제 경우엔 정말 매번 냉수마차를 맨정신에 맨살에 부대끼듯 아주 모질게 해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새롭게 증오심이 끓어오르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털어내고 싶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시어머니 김순자 씨예요.
비록 가명이지만 이렇게 이름으로써 표현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정말이지 도저히 어머니라는 명칭조차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쩜 저렇게 악랄하고 못됐을까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시집살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먹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할 무렵 저의 형편없는 경제 사정을 아시고는 그때부터 날선 눈빛으로 엄청 무시를 해대셨습니다. 왜 그렇게 집에 돈이 없대니? 어? 아니, 돈 1, 2천이 없는 집이 어딨어? 응? 아무리 우리 정민이가 장가를 가긴 해야 한다지만 어째서 그렇게들 살았대? 엄마는 뭐 하시냐? 아버지는 이때 저는 좀 말하기 껄끄러웠던 게 연애할 때도 저를 싫어하시는 게 티가 났지만 결혼 앞두고 너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나마 막아준답시고 뭐라 말을 하긴 했어요. 엄마, 내가 유진이 아버님 일찍 하늘나라 가셨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걸 왜 물어봐요, 진짜. 사람이 눈치가 없어, 정말. 이때는 말이에요. 참 슬픈 얘기지만 그나마 적어도 남편이 저를 참 좋아했던 때인가 봐요. 결혼하고 싶어서 애가 탈 때니까 이렇게 편을 들었었나 싶더라고요. 하여간 어머니 앞에서 저를 감싸면서 그게 더 어머니에게 미움을 사는 일인지도 모르고 미련하게 편을 들었더랬죠. 어머니는 그때 일단 아들 앞에서 참는 듯 했지만 결혼 후에는 정말 끝도 없이 뭐라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저는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는 시댁에서 살았었어요. 어머니가 미리 살림 가르치기 전에는 절대 집 못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집 말이야, 보통 집이 아니다. 내가 힘들게 읽어온 집이라고. 그런데 어중간하게 여자 잘못 들어와가지고 사고 치면 답 없다. 집 사주는 게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지도 갖고 온 게 얼마 없으면서 냉큼 남자 돈을 바래? 그런 건 안 되지. 안 될 일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아주 다 가르쳐가지고 내보낼 거야. 그렇게 어머니랑 살던 2년간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이건 과장도 뭣도 아니었답니다. 신우이는 결혼한 지 좀 되었는데 왜 그렇게 자기 남편이랑 싸워대는 건지 툭 하면 자기 애들을 끌고 친정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주 당연한 듯 저에게 밥 준비를 시켰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듯 저한테 반말이며 막말을 마구 해대면서 말이죠. 야, 저 가서 밥 좀 안 쳐라.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아이들, 야야야, 저기, 물 떨어지잖아. 얼른 행주로 닦아, 얼른. 어머니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게 절로 느껴졌어요. 시키는 것도 한 번에 막 네다섯 가지를 시켜댔고, 그 중에 하나라도 제가 빠뜨리면 멍청하다면서 쭝얼대시더라고요. 아니 일머리도 없고 멍청하고 대체 어디다 써먹어. 아이고 답답해. 하여간 며느리라고 이런 걸 얻었으니 내 아들이 가서 주워온 걸 내가 누구한테 한탄을 내. 아유 진짜. 아유 내 팔자야. 어머니의 이런 말투는 제 가슴에 상처는 둘째치고 정말 피가 철철 흐르게 만들더군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모질게 해대시던지 게다가 시누이도 정말 만만치 않게 독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이 시집 왔다는 걸 두고두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은근히 까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민이 대단하지. 내 동생이지만 애가 여간 잘난 애가 아니야. 옳게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 진짜 복도 없지. 정민이가 장가를 이렇게 갔으니까 철민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 장가를 보내야 돼. 아들 둘 다 가난한 집에 장모보가 없는 곳에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 너무 얄밉고 얄미운 게 저를 저격하는 말을 해놓고선 꼭 딴 데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잽싸게 화제를 돌려버려요. 엄마, 그게 뭐야? 게장이야? 나 먹을래. 좀 줘봐. 밥 없어? 제가 째려볼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화제를 쓱 바꿔버리는 게 제 신우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친정에 자주 들락거리는지 정말 일주일에 3번씩은 왔던 것 같아요.
신우 남편은 그런 모양새가 싫었던 건지 다행히 처가댁에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 오는 건 신우랑 신우네 애들뿐이었고요. 신우는 저를 이 집에서 쓰는 도우미로 생각하는 건지 자기 애들 목욕까지 시키더라고요. 있잖아, 올케. 우리 윤서 윤우가 내가 시켜주는 것보다 올케가 시켜주는 게 더 좋은가 봐. 애들 싹 씻겨서 내보내주면 내가 머리 말려줄게. 그거 아까 내가 밥 먹다 말한 거 생각나지? 나 엊그제 애들이랑 썰매장에서 완전 대자로 미끄러졌잖아. 아우, 진짜 너무 아파 죽겠어. 저도 참 뭐가 그렇게 꿀릴 게 있다고. 시댁에 같이 살면서 시누이가 시키는 걸 다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중에 남편은 신혼인데도 맨날 늦어서 집에 새벽에 들어왔고요. 늦지막히 방문을 열고서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했어요. 갈수록 저는 남편과의 생활이 조금도 없는 것이 너무 숨막히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불만을 몇 번이나 토로했고 남편도 자기 딴에는 맞춰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곳에 자기 엄마와 누나가 뭐라고 해대는 소리를 듣고 쏠락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 밤에는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낮에는 제 엄마랑 누나랑 통화를 했었나 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눈치챘냐면 어머니가 안방에서 숨죽여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라고? 아이고, 웃기고 앉았다. 별 소리를 다 듣네, 내가.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겠냐? 너 말이야, 정민아. 너 귀한 아들이야. 왜 이렇게 잡혀 살아? 네가 뭐가 모자란데, 어? 이때 순간적으로 뜨끔하면서 이건 누가 봐도 제 얘긴 건 알겠더라고요. 그러고서 저는 슬쩍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 그러고 잠깐 후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아주 날카롭게 따지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 젊은 애가 뭐 그렇게 밖에서 볼 일이 있어? 집에 할 일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은데. 가서 얼른 빨래 걷어와라. 좀 이따가 혜진이랑 윤우, 윤서 밥 먹으러 올 거다. 와, 정말 이런 생활들이 계속되니까 기절하겠더라고요. 툭 하면 신우네 애들 들이닥쳐서 밥 먹어대고 간식 먹고 밤에는 신우가 저한테 애들 시키는 것까지 시켜서 재우고 가고 저는 새벽에야 남편 얼굴을 보고 겨우 잠들려 치면 어머니는 저부터 건드려가면서 깨웠어요. 곧 죽어도 옆에서 코 골고 있는 자기 아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말 고질적으로 맨날 해대는 소리가 있었으니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제 골을 울릴 정도로 선명하게 아주 이골이 나요. 네가 뭐가 힘드냐? 우리 아들이 훨씬 고생하고 있지. 참말 말고 빨리 나와라. 이 말에 온갖 울상과 죽을 상을 다하면서 진짜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참아가며 겨우 밖으로 나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심지어 어머니는 말이에요. 제가 아플 때도 절대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진짜 이건 무슨 60년대 말도 아니고 무슨 신파 드라마에 나오는 옛날 며느리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제가 가끔 친정 엄마랑 통화를 할라 치면 어머니는 그 매섭게 생긴 눈으로 계속 쏘아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엿들을 기세더라고요. 어쩌다가 제가 친정이라도 다녀오려고 하면 아주 죽일 기세로 저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너는 아주 근본이 틀려먹었어. 어?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제대로 해먹는 것도 없고 머리는 멍청해가지고 뭐가 그리 잘나서 친정 가서 들어앉는다고 그러냐? 어? 네 엄마가 왔다 가라고 하디?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니네 엄마라고 부르면서 절대 사돈이란 단어를 쓰지 않더군요. 하다못해 우리 엄마가 저랑 자유로이 보기 힘든 수박이랑 과일들을 사가지고 시댁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정말 너무 싫어 죽겠다는 티를 내는 거예요. 그냥 과일만 받아가지고 정말 한 10분, 20분 됐을까요? 곧장 우리 엄마를 나가게 만드신 거죠. 아이고, 사돈, 조금 있으면은 그 딸내가 온답니다. 보시다시피 집도 엉망이고, 아휴, 지금 할 일이 많네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오세요. 그때 내가 유진이한테 연락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쫓듯이 엄마를 내보냈고요. 엄마는 아주 머쓱한 얼굴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죠. 그리고 문을 나서는 엄마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좀 아찔하더군요.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난 뭘 위해 결혼을 했길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뒷집 순이처럼 살고 있나 싶었어요. 아빠, 엄마 없이 엄마랑 둘이 살아오던 중에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상무시를 당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기는 어느새 2년쯤 됐고 저는 남편에게 아주 큰 결단을 표했어요. 오빠, 우리 계속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나가자고 했잖아.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계속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 오빠는 이해 못 해주겠지만,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살이 이렇게 빠졌어. 그 정도는 오빠도 알지 않아? 이때 정말 얼마나 한이 맺히던지 말하면서 피로감에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가운데서 치이는 게 자기도 싫었던지 본인도 어느 정도 생각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는 크게 멀리 벗어나 보지도 못하고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단칸방이라도 어머니랑 붙어 있지 않는 환경이 된 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갈처럼 날선 눈, 조금이라도 잘못 부르면 악을 쓸 것 같은 그 성난 입. 정말 그림자만 대충 봐도 저한텐 끔찍한 인간 군상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뱀처럼 독살 맞고 마구 함부로 대하면서 며느리들은 아주 발밑에 깔고 밀면서 놀던 우리 어머니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며느리를 봤는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막내 아들의 처가 들어왔는데 엄청 벼르고 벼르면서 며느리 잡고 살겠다던 분이 말이에요. 갑자기 세상 자애롭고 현명하고 중립 잘 잡아주고 자상한 시어머니로 변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진심으로 저는 걱정이 밀려올 정도로 어머니의 변화를 크게 체감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시누이조차 질투할 정도로 어머니는 그렇게 아주 다정다감한 분으로 변하게 됐어요. 초반에 저를 부르던 호칭은 야야는 고사하고 기분 나쁘고 성나면 이런 재수없는 년이네 뭐네 하는 끔찍한 막말을 하시던 분이 호칭을 새아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들 이런 변화에 놀라면서 저 역시 너무 놀랬지만 참 섬뜩하고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 며느리를 대하게 된 우리 시어머니 말이에요. 그렇게 착하게 대하시는 그 며느리가 적어도 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며느리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거든요. 저는 큰 며느리 그리고 작은 며느리 이렇게 있는데 그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니 아주 개과천선 황골탈퇴하듯 그렇게 잘해주시더군요. 이런 변화를 크게 새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 노릇을 그만두고 엎어버릴 때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아주 올곧게 한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잘해줘야 할 것 같은 작은 며느리한테는 아주 자애로운 시어머니셨으며 돈 없고 볼품 없고 보기만 해도 역겹고 짜증이 나는 큰 며느리는 여전히 밟아가면서 한 번씩 말로 조근조근 두드려 패줘야 성이 풀려야 했죠. 그런 평행길을 정말 그 지독한 노친네가 아주 뚝심 있게 유지하고 가셨어요. 전 딱히 동서와의 사이에서 나쁜 감정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차별 행위가 계속되니 나중에 동서도 싫어지고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예 며느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처럼 상무시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희한한 게 그 자리를 치고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도련님이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임신했던 걸 알고도 어머니가 불러서 어찌나 모질게 굴어댔던지 그만 아기를 하늘나라에 보내게 됐어요. 어쩌면 그 여자도 저보다는 똑똑했던 것 같네요.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더니 그대로 헤어져 버렸죠. 저한테도 이런 말을 남겼었어요.
그전에 몇 번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연락도 따로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이거 좀 예의 없는 말인 건 알지만 애도 없으시면서 왜 이런 집에서 계속 꾹꾹 참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이러고 사라져버린 도련님의 전 여친. 그런데 그러고 정말 얼마 안 돼서 맨날 그렇게 꼿꼿하게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우리 어머님 앞에요. 새로운 며느리감이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고 저 멀리 내쫓아버릴 조건의 며느리였죠. 연상이었고 키도 크고 어머니 말로는 독하게 생긴 외모였고요. 그런데 아마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돌싱녀였다는 거예요. 다행히 자식은 없지만 일찍이 결혼했고 이혼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더군요. 하여간 어머니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어머니는 곧장 그 며느리를 품에 안고 쓰다듬게 되시더군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돈. 어머니가 그렇게 미쳐서 환장하는 돈 말이에요. 아주 동서들이고 나서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들으라는 듯 말하시더군요. 그 집 사돈이 아주 젠틀해. 돈도 많이 쓰고 그런 집을 내가 언제 만나보나 했다. 우리 철민이도 그댁 친척한테 취업했잖아. 하여간 아주 장가 잘 갔다. 작은 애가 얼마나 선물을 갖다 주는지 몰라. 아 글쎄 얼마 전에 네 시모랑 시외삼촌한테도 인사를 갖다지 뭐냐. 하여간 내가 그동안은 며느리가 있는 건지 죽은 건지 하고 살았는데 이제서 제대로 들인 느낌이 난다. 너는 머리가 좀 있으면 느끼는 게 있어라. 어? 어머니는 이런 소리를 정말 매번 전화해서 해대셨고 노골적으로 우리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차별을 해대셨어요. 명절에 시댁에 같이 모였는데 자꾸 동서보고는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새아가 뭘 움직이냐 움직여.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선물도 사오고 용돈도 그렇게 줘놓고 뭘 밥까지 하려고 하니?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는 거 먹기는 해. 그러면서 모든 일은 다 저에게 몰아주는 어머니. 그리고 동서 비위를 맞춰서 자기도 뭘 얻어보려는 시누이까지. 이때 저는 말없이 청심환을 털어먹으며 견뎠어요. 돌아오는 길 남편 역시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해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철민이 진짜 인생 잘 풀려. 쟤 그전에 백수되고 파혼했을 때 진짜 어떻게 사나 했다니까. 엄마가 얼마나 울면서 속상해했는데 저렇게 부잣집 부인 얻어가지고 금방 훅 장가도 가잖아. 처가에서 직장도 턱 얻어주고 이번에 장인이 차 뽑아주시는 거 봐봐. 난 저런 차 언제 사보냐고. 듣고 있다가 제가 몇 마디 쌓아 붙였는데 아무래도 말이에요. 남편이 저에게 세상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함부로 굴기 시작한 건 이때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시댁에서 같이 살 때에도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나마 신혼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 얘기도 들어주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화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불만을 얘기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눈을 이글거리면서 여차하면 정말 물리적으로 뭐라도 저지를 기세로 말이에요. 야, 시끄러. 한 번만 더 말하면 너 진짜 후회한다. 그만 얘기해. 시끄러우니까.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저는 그냥 남편이 너무 자기 누나며 엄마 편만 들고 제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니까 표현을 했을 뿐이거든요. 오빠 진짜 왜 그래? 나는 왜 의견도 말을 못해? 아까 어머니랑 동서랑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나한테는 계속 일 시키고 나는 밥도 못 먹었어. 집에 가서 뭔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뿐이라고. 오빠는 내가 밥이나 먹고 있는지 챙겨봤어? 20명이 다 되는 식구들 밥하면서 허기라도 채웠는지 봤냐고.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뭐 그리 심한 말을 했나요?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상상만 해봐도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사연 들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본인들의 딸이라고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 시어머니만 해도 본인 딸이 명절에 가서 반나절 설거지한 게 그렇게 약올라 죽겠는 분이거든요. 사위랑 싸워서 냉전 중인 것도 속상하고 사위 죽일 놈이라며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이후로 정말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일을 저에게 저질렀어요. 안 되겠다. 너 있잖아. 저쯤에서 세워줄 테니까 내릴래? 뭐? 이때 전 당연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 깨닫고 있는 와중에도 홧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 기가 막혀 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옆에서 이렇게 자기네 가족 욕을 하는 여자가 꼴 보기 싫고 짜증이 났던 거예요. 얘를 태우고 가는 게 너무 짜증나고 싫으니까 근처 역 입구 쪽에서 적당히 내려준 겁니다. 내리라고?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여기서?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 저기 사거리, 역 앞에서 내려줄게. 혼자 알아서 적당히 가. 집 근처잖아, 어차피. 저랑 시댁을 떠나 마트를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지만 자기 기분 나쁘다고 내리라니요. 결혼 생활 내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서글픈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댁을 대하는 것도 경력이 높아져 가는데 왜 아무도 그 값을 안 쳐주는 걸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외려 더 바라는 것만 많아지고 저를 괴롭히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것 같더라고요. 더 묻지 않고 내려서 걸어오는 동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서글픈 건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남편은 없었고요. 그날 새벽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며칠 지나서 남편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 욱했다 싶었는지 미안하다는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뭐 이래저래 해서 미안하다면서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그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고 저는 억지로, 정말 억지로 기분을 풀었지만 찝찝함은 풀리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 이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왠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최악의 강도는 점점 거세지는 게 아닐까 싶었죠. 아마도 어머니랑 2년 동안 살면서 그때 단단하게 맷집이 늘어나서 당시 경험으로도 저도 모르게 예측을 했었던 건가 봐요. 그리고 정말 슬프고 한스럽게도 이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후로 갈수록 저한테 함부로 대하게 됐어요. 한 번 작게 허용을 해주었더니 이후로 도통 적당한 시점을 모르고 마구 날뛰게 되더군요. 예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싫었다더니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죠. 조금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거슬리는 게 있으면 씩씩거렸어요. 야, 물 흘렸잖아. 닦아. 진짜 정신 사납게 하네. 가뜩이나 일도 피곤하고 다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뭐야? 남편은 그렇게 저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들었으며, 그런 모습이 무서워 조심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데 보였죠. 그렇게 길을 들여가고 있으며, 그게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금세 수그려 맞추려는 걸 보면 조용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하려고 하면 버럭 성질을 냈거든요. 조용히 안 해? 누가 네 생각 듣고 싶대. 얘기하지 마. 네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도대체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필요했어요. 우리끼리 나와 산지 뭐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남편은 신혼 때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함부로 굴었거든요. 몇 번 다투다가 이 문제를 따지고 드는 저에게 아주 기함할 소리를 하더군요.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 이미 선 넘은 짓 한 거 몰라? 네가 툭 하면 우리 엄마랑 누나 철민이까지 나한테 욕했잖아. 이젠 재수 씨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진짜 우리 집에 딱 너만 없으면 돼. 너는 네 주제를 알아야 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 모든 일상이 다 정남이가 떨어지면서 싫어지더군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뭔가 망가지기 전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겠다고 했던 행동 같아요. 생존 본능이랄까. 그래야만 남편한테 인정받고 숨 쉴 수 있을 줄 알고 말이에요. 저, 오빠, 우리 어머니랑 여행이라도 갈까? 응? 이렇게 저는 완전히 을 중에 을이 되어버려서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끔찍이도 싫어하는 어머니와 여행이며 식사며 이런 것들을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다녀오고 나면 남편은 외려 저에게 더 으름장을 부려대며 자기가 네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듯 더 세게 기합을 주더군요. 나 오늘 피곤해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올 거니까 그렇게 하러. 아, 그리고 이따 집에 엄마 오신댔어. 네가 엄마랑 알아서 할 거 하고 시간 잘 보내. 이때 어머니는 딱히 용건도 없는데 들이닥쳐서는 저에게 소일거리를 잔뜩 주고 아버님 요괴, 본인 사위 요괴, 마음에 안 드는 시고모들까지 그렇게 실컷 입으로 털어대시더니 밥 얻어 드시고 가시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 엄마를 맡겨두곤 유유히 사라져서 토요일 아침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술이 떡이 되도록 안 들어왔어요. 그날 어머니에게 꽤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던 저는 아마 여러모로 한계에 치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뭘 퍼내려고 해도 퍼낼 수 없이 쩍쩍 갈라진 가뭄 같은 마음을 안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죠. 남편은 역시나 술이 취해서 들어왔고 잠깐 붙잡고 얘기하자는 저에게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나 잘 거야. 피곤하다고. 아, 그냥 놔둬. 말 걸지 마라. 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시중 두는 것도 지쳤고 언제 갑자기 벌처럼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어머니의 방문과 핀잔, 멸시에 저는 정말 질려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런 흐름이 계속되니까 동서도 뭔가 그런 냄새를 맡고 은연중에 무시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아, 이런 거 형님이 잘하시니까 대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요리나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떡이랑 나물이랑 재료는 사왔는데, 이거 제가 하다가 다 망칠 것 같아요. 형님이 좀 해주시면 제가 이따가 설거지는 열심히 할게요. 시댁 가서 이런 식으로 늘 일을 벌리고 수습은 제가 하게 하고, 어머님, 아버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동서의 편만 들었죠. 재수씨니 세아가니 하는 정식 명칭을 붙여 동서를 부르면서도 저에게는 다들 호칭을 제외하고 부르거나 어머니는 어쩌다가 기분이 나쁘면 연소리를 붙여 함부로 부르기도 했어요. 생전 자라면서 농담으로도 우리 엄마한테도 들어보지 않은 소리인데 어머니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정말이지 미치기 직전인 정신 상태였고요. 남편에게 맞춰주는 것도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굳이 제 할 말을 다 토해내 버렸어요. 당연히 남편은 중간부터 말을 끊으려고 했고 그래도 제가 듣지를 않자 급기야 물리적으로 저를 제압하려고 하더군요. 손찌검을 당하고 아픈 건 둘째치고 그 모멸감을 믿을 수가 없었던 저는 남편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남편은 뭘 보냐는 듯 더 당하고 싶냐고 윽박지르면서 집안을 마구 휘저어 놓더군요. 그대로 전 지갑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 저의 이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더군요. 엄마한테 말을 할까 하다가 알면 너무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쫓겨나듯 도망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연락한 건 아니고요. 아들 감쌀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정말 집에 굴러다니는 행주만도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 사이코 같은 말이고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다른 분들도 마음껏 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인간 같지 않은 소리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청민이가 너를 때려? 아니, 그냥 스쳤겠지. 걔가 뭘 때리긴 때리냐? 뭐야, 확실하다고? 아, 증거 있어? 아유, 좀 시끄럽게 굴지 좀 마라. 혼잡스럽고 정신사납게 진짜. 아니, 솔직히 말이야. 그래도 그 뭐냐, 다행인 거 아니냐, 그 정도면? 네? 다행, 다행이라니요? 뭐가요? 저는 너무 거슬리는 표현이 있는 거로 다시 고쳐서 물었고, 어머니는 귀찮아 죽겠다는 듯 짜증을 내며 말하시더군요. 이때 저는 진심으로 시댁에 가서 그냥 다 내려놓고 뒤엎어버릴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아이, 다행이지, 그럼 아니야. 그럼 너는 네 남편이 술 먹고 열받는다고 어디 밖에 나가서 남 때리고 사고 쳤으면 좋겠어? 아, 그럼 더 큰일이지. 그냥 너 하나 밀치고 끝났으니 그걸로 얼마나 다행이냐. 집안에서 그러고 끝나길 다행인 거지. 밖에 나가서 사람 쳤으면 경찰 부르고 시끄럽지. 아유, 그냥 집안에서 적당히 불 끄면 된 거다. 아, 그걸로 넘어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때 전 충격이 너무 커서 숨이 멎은 듯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지독한 시어머니들이 많고, 아니, 저보다 더한 시어머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감당할 수치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이 망할 할망구,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왜 어머니라고 고분고분한 호칭을 붙여가며 종같이 살았을까 하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며느리를 자기 아들에 비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왜소한 며느리를 아들이 때렸는데 그걸 밖에서 다른 사고 안 치고 며느리를 때렸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때 정말 순간적으로 욕지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요? 나를 쳤으니까 다행이라고요? 이봐요, 어머니. 얻어 처맞은 게 시누이여도 동서여도 그따위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도 짐승만도 못한 거냐고요. 어떻게 어머니, 아들이 절 때렸는데 그따위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사람 축에도 안 껴요? 밖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저는 뭐냐고요. 정말 그간의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그렇게 눈 뒤집히고 정신 나가서 막 소리를 질렀나 봐요. 어머니는 제가 막 외꿟거리며 따지는 걸 듣고 놀라긴 했지만 더 매섭고 독하게 물어뜯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 누가 뭐라고 했냐? 하여간 너는 맨날 멍청해서 문제야. 그냥 일을 덮으면 될 걸 키워가지고 울고 징징거리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너 그따위로 말할 거면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 엄마한테 가. 어? 네 집 어른들한테 얼른 네 데려가라고 하라고. 하여간 망할 멍청한 년 같으니라고. 이때 제가 얼마나 피를 쏟듯 어머니에게 욕을 해댔는지 택시 기사님이 너무 정신 사납다고 그만 내려달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전화를 얼른 끊고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거리는데 목이 완전히 다 쉬어버리고 쓴맛이 밀려오더라고요. 나중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처음에 저한테 왜 이렇게 경박하게 소리 지르냐고 호통치던 택시 기사님이 급기야 놀라셨어요. 제가 막 떨면서 택시 뒷좌석에 쓰러지듯 누우니까 근처 병원으로 가야 하냐고 하시는데 그냥 전 제발 원래 말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거긴 저희 엄마 집 친정이었거든요. 뭘 하건 간에 엄마를 좀 봐야, 엄마를 붙잡고 엄마 손이라도 잡아봐야 진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지독히도 제 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너 잘못한 거 없고, 너는 그냥 괜찮다고. 저기서 그렇게 잘근잘근 씹히고 함부로 취급당할 애가 아니라고 다독여줄 제 편이요. 거의 다 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제 대신 전화기를 기사님이 받아서 통화를 해주시는 바람에 엄마가 뛰어내려왔어요. 얼굴이 허옇게 혈색이 다 빠진 상태로 비틀거리며 택시를 타고 온 절 보고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때 엄마 부축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엄마 집에 누우니까 그제야 잠이 밀려오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던지 저는 정말 우는 것도 이제 지겨워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걱정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는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해도 돼? 제발 부탁이야. 이혼 시켜주라. 응? 엄마는 놀란 듯 했지만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란 걸 예상을 아마 밤새도록 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냐 해서 제가 겪은 일들을 말했고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있기에 어느 정도는 약화시켜서 말하기도 했죠. 말하다 보니 저만큼 상처를 새롭게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이 말을 통해 제가 엄마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자세히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래저래 엄마는 저 스스로 나서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정말 지독한 그 이혼 과정을 끝끝내 마치게 됐죠. 너무 황당하게도 이혼 과정 말미쯤엔 남편이 거의 협박을 하듯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길게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버렸나 봐요. 진심인 듯 느껴지긴 했던 그 내용들을 봐도 정말 서글플 정도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완전히 굳어버려서 이혼 외에는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정말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애가 없이 이혼을 했는데도 이렇게 괴롭고 하루하루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애 있는 상태로 이혼한 엄마들은 어떨까 상상하기도 힘들더군요. 그래도 뭐라도 하고는 살아야지 여전히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가 매일 밤 울음을 참는 엄마를 보면서 제 딴에 나름 경제활동을 했어요. 알바도 하고 뒤늦게 돈을 벌다 보니까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와중에 주부들끼리 모여서 하는 창업활동이 있다고 해서 그쪽도 나가봤는데 결국은 자리 싸움이고 그 안에서 파벌이 있어서 어울리기 싫어졌죠. 저는 당시 싸움이란 건 정말 너무너무 질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갈리는 건 알아서 피해 다니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인터넷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알아보니까 그나마 주방 일을 쭉 해온 제가 할 수 있는 건 샌드위치나 토스트 같은 것들을 파는 것이더군요. 당시엔 아는 사람도 없고 뭣도 없어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 알바를 하면서 돌아가는 업무를 배우곤 했어요. 그러다가 제 딱한 사정을 알고 함께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며 친구들이 나서주긴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안타깝지만 역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중 한 명이 중간에 이 아이템을 다른 데에 팔아버리고 잠적을 하는 바람에 5명이서 나란히 좋은 마음으로 하려던 게 끝나버렸죠. 약간은 상처가 남는 상태가 돼서는 이후 우리들 간의 화제에서 창업은 입에도 올리지 않을 정도로 끝이 나빴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나마 저에게 조금의 길이 열린 것은 그때 엄마가 알고 있는 분이 소개시켜 주신 작은 원룸짜리였는데 그 안에서 장사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부동산 쪽이랑 잘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사는 사정도 엄마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딴에는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런 자리를 소개해 주신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그곳에서 토스트와 음료, 그리고 점점 간단한 메뉴들과 음료를 팔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돈이라고 부를 만한 수입을 얻게 됐죠. 이게 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정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낮밤 없이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미처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악을 쓰고 있으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경제 활동을 좀 해보겠다고 힘들게 살다 보니 저의 큰 트라우마인 이혼을 크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 악랄한 시어머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배달 장사를 하고 음식 판매를 하던 와중에 만났던 손님들, 업자들, 그리고 계속 뭔가를 소개해오던 어른들이나 치근덕대던 사람들까지 어쩜 그렇게 다 골고루 진상인지 몰라요. 인간 군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지만 어쩌면 시어머니 같은 인간을 통해서 그나마 학습한 게 나았던 걸까요? 아무리 지독하게 제 속을 썩일지언정 저 정도로 저를 무시하고 짓밟아대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이미 그런 내성이 생겨서랄까. 아무튼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냥 그럭저럭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됐어요. 그쯤 되니까 엄마도 조금은 신기해 하시더군요. 네가 진짜 죽기 살기로 고생을 하면서 하니까 돈이라도 벌리는구나. 이제 보면 너 이혼 잘했어. 엄마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앞만 봐도 너 이혼 잘한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엄마는 눈물을 얼른 닦더니 코가 맹맹해져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좀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엄마한테 홀로 딸 용케 시집 보내고 넉넉한 집에 보냈다면서 딸이 참 행복하겠다고 했거든. 근데 엄만 자신이 없더라고. 우리 유진이가 그런 집에 시집 가긴 했는데 유진이가 정말 행복한 게 맞는 걸까? 결혼한 게 애한테 맞는 선택일까? 엄만 자신이 없었어. 이때 전 나름의 생각도 못했던 일면을 엄마에게 듣게 됐죠. 엄마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딸이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다고 가벼운 근황 얘기를 했지만 늘 불행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엄마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와중에 제가 시작했던 음식 장사는 물살을 타고 흐름이 좋아져서 종잣돈이라고 부를 만한 돈이 생각보다 꽤 모이게 됐습니다. 장장 5년이라는 시간에 닿기까지 진상들도 많이 만나고 돈을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어서 투자도 겁없이 했다가 크게 얻어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임대 관련 사업으로 팁을 얻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 감이 잡히게 된 거예요. 저도 저의 이런 변화가 스스로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고, 물론 투자해서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도 감이 많이 좋아졌더군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실감이 잘 안 날 정도로 급작스러운 여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이전에는 이런 흐름을 모르고 살았을까? 혹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부분에 경제적으로 서툴렀기에 늘 가난했을까? 이런 것들을 새삼 생각해 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와중에 불쑥 제 안에서 스프링처럼 퐁 하고 튀어오른 게 있었어요. 저 같은 한낱 집안일만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여자가 어느새 100억대에 가까운 나름의 자산가로서 불리우게 되고 SNS에서도 수많은 팔로워가 따라오게 됐는데 왠지 모르게 제 안에 있는 불쾌감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가로 덮고 닦아내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의 힘든 길목마다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시댁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시궁창 같은 추억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당했던 끔찍한 언어폭력이나 차별, 무시당한 것들, 남편에게 함부로 다뤄졌던 상황들, 막말이나 여러 가지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체 이걸 어쩌면 좋지? 어떻게 복수라도 해야 하나 싶던 차에 제가 유튜브였나 어딘가에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정말 듣는 순간 아주 아프게 저를 때리는 듯한 가슴 깊이 울리는 내용이더군요. 사람이 힘들 때 우리 뇌가 움직이게 되어 다시는 그런 위기에 닥칠 일을 학습하지 말라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뇌가 이런저런 힘들었던 기억을 차라락 펼쳐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오류가 나서 쓸데없이 안 좋은 기억들을 너무 많이 소환시키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그 창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계속 안 좋은 기억에 휘말려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이런 뉘앙스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있고 내가 더 잘 되면 된다는 주의로 살아왔고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더 열심히 살자고 막 뛰어왔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강의를 들으니 굳이 뭐 점 찍고 복수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은 매듭을 짓고 싶더라고요. 어떤 방면으로든 간에 전 제 자신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비서를 데리고 함께 이전 시댁 기억을 더듬어 대충 아직 남아있는 전 남편이나 시누이의 카톡 사진을 조사해보고 주소 변동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으로 찾아가게 됐죠. 근처에서 서성거리다 집으로 들어가는 저의 전 시어머니 김순자 씨를 발견한 거죠. 정 곧장 날선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때 참 다행히게도 시어머니 혼자 있지 않고 그 표독스러운 시누이도 옆에 붙어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형님, 저예요. 저 유진이요. 제가 떡하니 서서 팔짱을 끼고 제 차 앞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둘은 저를 보고 처음에 못 알아보는 듯 했죠. 그러다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다시 보더니 험악한 얼굴을 한 상태로 인지를 하더군요. 너, 너 뭐야? 뭐냐고? 뭐야? 저요. 저 이전 어머니 며느리였던 유진이요. 아시면서 왜 그렇게 부르세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쎄한 목소리로 탁탁대면서 말을 했고 비서에게는 차에 있으라고 하고 저만 움직였어요. 잘 지내시나 봐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자 그새 뭐가 그렇게 억센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인상대로 고약하게 나이 먹어서 더 못돼진 건지 어머니 얼굴이 더 심술궂게 변했더군요. 뭐 때문에 찾아왔냐고 쏘아붙이면서도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고 뒤에 있는 제 차와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비사까지 싹딱 둘러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이때 한번 심호흡을 싹 하고 아주 차분하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혼하고 5년여간 힘들게 살아오면서 어머니나 시댁 나부랭이들을 떠올리면 욕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욕지거리를 하고 아주 진상짓을 하고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던 돈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다 짓이겨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다고 한들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펼쳐진 일에 새삼 실감이 안 나는 경제를 가지게 되었으면서도 사실상 막 마음이 편하다거나 상황이 좋게만 굴러가는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인생이란 건 정말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먼 단계를 건너고 또 건너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영원히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징검다리 위에 있고 나는 움직여야 하더군요. 당시 다른 투자건으로 좀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썩 좋지 않던 차에 저는 이렇게 복잡한 내 내면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잊을 수 없고 저를 무던히도 괴롭혀서 미치게 하던 그런 기억들. 최소한 매듭을 한 번은 지어야겠더라고요. 시간이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다 한들 그 기억을 잊을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 안에서 뚝딱하고 한 겹 매듭을 짓고 가는 경험은 꼭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싫어 죽겠고 토악질이 날 것 같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앞에 두고 그들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듣길 바라면서 말을 했어요. 어머니,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 꽤 부자가 됐어요. 정확히 자산이 말하긴 그렇지만 알아보면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제가. 대충 말하면 100억대를 웃도는 상태고 그 주인이 저예요. 안 믿기시죠? 그쵸? 왠지 모르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뭔가 되게 억세게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간의 아픔과 분노와 환멸, 증오를 누르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강력하게 제 안에서 싸우는 감정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와 시누이는 지들이 무시할 견적은 확실히 아니라고 여겼던지 눈은 인상을 잔뜩 쓰면서도 자리는 못 두고 그냥 서 있었어요.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 뭐지?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 참 저한테 잘 하셨더라고요. 저 엄청 무시하고 본인 아들이 사고 밖에서 안 치고 절 때려서 다행이란 소리를 감히 하셨더랬죠? 없이 자란 게 돈 무서운 줄 모른다며 변기물 내리는 것까지도 타박하셨죠. 있는 집 동서한테 새아가 호칭 꼬박꼬박 붙이시고 저한테 재수없는 년이라며 째려보셨고요. 애도 못 가지고 여자 구실도 못한다고 침 뱉으신 적도 있고 아프면 병균 손에 묻어 있으니까 잘 닦고서 밥 차리라고 시킨 적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이쯤 토해내다 보니까 역시 분노란 게 무서운 게 지도를 더듬으며 길을 찾아갔듯 이런 것도 다시 하나씩 더듬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그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목적지를 눈앞에 보듯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중간에 이 흥분이 제어가 안 되어서 잠깐 숨을 참았다가 다시 찬찬히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라요. 그때 그렇게 저 무시하시고 함부로 굴리셨죠? 그렇게 고생해 보니까요.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해서 이 무서운 세상 밖에 나와서 뭘 하던 다 해먹을 수 있겠던데요. 저 진짜 악물고 무섭게 살았어요. 고생할 거 뭘 더 하던 거 간에 어머니한테 받았던 모멸감을 이길 게 없더라고요. 아, 이때 숨이 또 잘 안 가눠져서 내쉬는 동안 시누이랑 어머니는 뭔가 무서운 일이라도 당하게 될 것 같았던지 처음에는 화가 나 있던 눈이 점점 공포에 치닫는 듯 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저 딱히 뭐 할 생각 없어요. 솔직히 도저히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맙다든지 절 고생시켜 주셔서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말은 절대 못하죠. 근데 비슷한 얘기 같아요. 어머니랑 형님이 저를 그따위로 대하고 함부로 굴리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100억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살 수 있었겠어요? 그건 확실히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약간 횡설수설하는 느낌으로 저도 엄청 헐떡거리며 분노인지 정리인지 모르게 빠르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이런 말을 어머니랑 형님 보고 해야겠어서요. 약속 드리겠지만 2번 다시 오지는 않을 거예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어찌되었건 2분이 저한테 독살스럽게 하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됐어요. 잘 산다고요. 끝! 이게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럼 저 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마치 남편과 둘이 살던 집에서 택시를 타고 엄마 집에 쓰러지듯 내렸던 것처럼 간신히 걸어서 제 차로 와서 거의 쓰러지듯 차에 탔어요. 진정이 안 되는 그 감정이 분노였는지 울음이었는지 내 자신에 대한 동정이나 처연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말을 하고 거의 눕듯이 기대앉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갈수록 체기가 내려가듯 마음이 좀 안정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했었나 봐요.
전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도저도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할 말을 했고 정리를 했어요. 세상 피 튀기는 복수를 해서 그들을 깔아뭉갠다, 밟아놓는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죠? 제 자신을 온전히 생각하면 저라는 길고 긴 영화 안에 저들이 있다면 그런 건 크게 필요한 장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에선 벗어났고 제가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는 인생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자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도 사업도 있고요. 신경 쓸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저런 끔찍한 시집살이를 통해 얻은 건 100억대의 자산이 아니라 그냥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정신, 그거 하나 같아요. 될 때까지 해보자가 아니라 지지 않겠다, 일어나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왔어요. 뭘 해도 어머니 같은 관계에서 저한테 그보다 더 험악하게 굴 수 있는 사람은 다행히도 만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제 사업 안에서도 쭉 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암튼 그렇게 메시지만 전달했을 뿐인데도 형님과 어머니의 얼굴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더라고요. 제가 뭐 해코지를 할까 겁먹은 것 같은 얼굴이길래 그럴 생각은 없다고 누차 말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나 봐요. 그건 죄 지은 거 많아서 불안할 일이 많은 그들 몫인 거고 저는 이제 우직하게 제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쓰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다시 몰입이 되어 생각을 하다 보니 정리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다는 걸 또 느꼈네요.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 힘든 얘기 같이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하시고 더 부지런히 힘 넘치게 사시길 바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